오는 토요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이후에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정 분야별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 지지율 찬반은 팽팽합니다. 그리고 남북 외교 안보는 비교적 잘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잘못한 부분은 일자리 정책 등 경제 분야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님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이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올 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무엇보다도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2년 반 남은 임기에 대한 준비가 될 텐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도 반환점을 돌 때의 체력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000명 유무선 RBD 전화조사했고 토론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0.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궁금한데 자, 취임 네. 초기에 정말 80%가 넘는 아주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뭐 긍정평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념 성향별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진영 대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 잘해왔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 49.8%, 잘 못해왔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8.7%로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긍부정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주 실시되는 정기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 국정 수행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응답자들은 뭐 지난 2년 반간에 대한 평가가 또 담겨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40%대의 이 긍정 지지율, 이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부정평가인데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의 지지율과 비교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 때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이 정도로 딱 부러지게 절반 정도로 나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49.2%가 될 정도로 아니 이거 무슨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네. 좌우를 딱 반으로 쪼개 놓았느냐. 네.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이렇게 반으로 두 쪽 나 있는 모습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더 두고 보겠다. 평가를 유보하겠다. 네.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이 응답자 층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딱 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역대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 네. 또 하나는 긍정과 부정 외에 좀 더 여유 있게 국민들이 앞으로의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 또 4년차 지나면서 더 지켜보겠다는 평가를 좀 미루는 평가 유보층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빡빡한 정치.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방증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까지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면 어떤 층들일까요? 대체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핵심 지지층들은 여전히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공평, 기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왔던 계층들인데요. 연령대로 보면 주로 30세, 40대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최근에는 서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되고 난 이후에는 서울 지지율도 조금씩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호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거의 10명 중 8명에 가까울 정도로 8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핵심 지지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우리 사회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도 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사무직이 될 텐데요. 네. 이들 사무직, 넥타이 부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넥타이 부대는 여전히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평가로 넘어가 보면 어느 부분을 잘했고 어느 부분을 잘못했다고 보는지 총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5가지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경제 성장 중요하고요.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간판 이 국정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또 국민 통합, 적폐 청산, 남북 관계 개선, 이 4가지로 나눠봤는데 네. 가장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응답자 6명 이상은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 80%의 고공행진을 만들어냈던 지난 평창올림픽 이후부터 최근 올해 1월 정도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비교적 높은 편이었거든요. 남북관계 개선만 절반 이상이 51.8%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이 아쉬운 대목은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 부분은 불과 10명 중 4명도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지 못했거든요. 네. 거의 우리 국민들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통합,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국민들이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대통령의 통합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주 야박하게도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모든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해왔는데 이렇게 국민 통합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는 여론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최근까지 이어진 조국 사태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던 부분들이 모든 국민의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죠. 네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정도로 감동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을 살려가지 못했던 부분, 무엇보다도 진영 간 나뉘어지는 과정, 특히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도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하는 것. 이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또 결과는 정의롭게를 이야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또 20대 표심이 상당히 또 이탈하고 말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광장으로,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몰려가는 그런 군중 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것. 그래서 사실 협치를 이야기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국회를 내 집 떠나들듯이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국민통합의 상임과도 같은 것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결정 자체, 약속 자체를 포기했던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숨어있는 이유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경제 분야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경제 관련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책은 잘했다. 또 어느 정책이 가장 못한 부분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까? 네. 경제는 대통령의 모든 과제 중에서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항산, 무항심. 진행자께서도 이 중국의 이 고어 또 들어보셨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경제야 돌아오라. 이것이 요즘에 마치 유행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어떤 경제를 잘하고 못했는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퍼다 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사각주대를 메꿔준다고 할 수 있는데 복지 정책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도 어떤 계층에게는 잘한 평가, 또 연령대에는 잘한 평가라고 봤지만 가장 잘 못한 건 뭐냐? 잘한 건 복지 정책, 가장 잘 못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뭐 상한제 오늘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수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아직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조만간은 네. 이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과연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회의론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네네.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놓는 걸 역대 정권에서도 봐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르는 곳은 더 올라가고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려가는 사실은 안정화를 했는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사태고 네. 또 서울에서는 마치 이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남은 뭐 대마 불패, 이 대마 불사론이 나올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과연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냐. 지금도 대통령의 임기 2년 반 동안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못한 것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네. 비판받고 있는 것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영업층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직업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데 실제 이제 이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이제는 부담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역대 우리가 1년 전, 2년 전의 경기 상태와 비교하면 올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아야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조금 이 경제 정책만큼은 임기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반드시 다듬어야 될 부분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이죠.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 최근에 뭐 정부 참모들이나 강요들 얘기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진 데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도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 이게 가장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랄까 여론은 어떤 흐름입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진행자께서도 짚어주셨듯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잘했다. 51.8%로 나타났고요. 특히 지난해 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연설은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믿느냐인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안 할 것이다. 네.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은 가장 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이 부분이 결국 북한의 이 신뢰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이번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이 임기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진짜 진정한 이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거인데 자,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우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면은 하반기 국정 운영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도 이 여당이 적은 의석수를 과반 정당이 되지 못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국면까지 이루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내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어떤 공천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선거 결과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각 정당의 이 공천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 386 정치인들을 대체할 정치 신인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압도적입니다. 10명 중 8명은 교체해야 된다. 이 지금 여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고 있는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기존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나서 이런 국민들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하는 정당이냐에 따라서 이 선거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반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동의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일하지도 않는 국회 300명보다 추려된다가 10명 중 6명이 넘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파격적인 불출마 선언,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기에 2004년도에 천막 당사를 했던 당시 한나라당은 영남 의원 표현에서 27명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과연 그런 이 파격적인 결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차기 주자로 쏠리는 여론입니다. 지금 네. 이른바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그런 시점인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지간에서도 이른바 그 총리의 영향력 대선 후보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른바 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높은 인지도와 또 국정 운영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났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2%. 네.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발 여러 가지 악재가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지율에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1, 2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는 뭐 이재명 경기지사 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순으로 나타나서 이게 구간이 몇 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어떤 국민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기 대선 구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